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요즘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행히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월 둘째 주에 있었던 주요 자동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좋아요만 홀수번으로 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타다 이재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의 이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타다와 검찰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타다 측은 법적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은 허용됐다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검찰 측은 타다가 국토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쏘카 이재용 대표와 쏘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다와 VCNC 두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검찰은 타다 승객은 콜택시를 불렀다고 생각할 뿐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타다는 콜택시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대표는 타다는 1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경제적인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타다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다의 불법, 위법, 편법 등의 논란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승차 거부 없이 깨끗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고급 택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현대차 리콜 소식입니다. 현대차 아반떼, 미국명 엘란트라죠. 그리고 i30, 미국명 엘란트라 투어링입니다. 이 두 차종이 미국에서 약 43만 대를 리콜한다고 합니다. 리콜 대상은 2005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생산된 아반떼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생산된 i30 등 총 42만 9,686대입니다. 한 43만 대 되네요. 해당 차량에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전기가 공급되는 ABS 모듈이 탑재됐는데요. 이 모듈에 습기가 찰 경우에는 회로 단락이 발생하고요. 심할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기본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시동이 꺼질 경우 ABS 모듈도 같이 꺼지는 회로로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리콜은 국내에서도 진행됩니다. 해당 시기 생산된 아반떼는 전량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됐기 때문에 같이 생산한 국내형 모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현대차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내에 판매된 아반떼 HD 모델은 약 43만여 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차를 갖고 계시다면 꼭 확인하시고 리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네시스 소식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 무려 렉서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VDS라고 불리는 내구 품질 조사는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177개 항목에서 내구 품질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대당 불만 건수를 집계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품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네시스는 전체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수 89점을 받으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1위였던 렉서스는 100점을 받아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두 브랜드가 11점 차이, 꽤 큰 차이가 난 거죠. 이번 조사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32개 브랜드가 평가 대상이었는데요. 제네시스는 2016년 8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VDS 평가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1등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JD 파워 조사 결과는 품질 경쟁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지표로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참고로 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내구 품질은 중고차 가격과 차량 잔존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차량 판매에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살펴보면은 제네시스와 렉서스, 포르쉐, 링컨, BMW, 캐딜락 등이 평균 점수를 넘겼고요. 아우디와 아큐라, 벤츠, 인피니티, 제규어, 랜드로버 등은 평균 점수 이하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제네시스의 선정과 달리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132점을 받으면서 사이좋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동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조사에서 현대차는 무려 아우디와 함께 공동 8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5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작년 10위에서 3계단 하락한 그런 좀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수동 변속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수동 변속기의 이용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 JD 파워 및 그린카 리포트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1170만 대 중에 수동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은 12만여 대, 약 1.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량인 18만 대보다 한참 낮은 숫자인데요. 수동 변속기 차량은 최근 8단 이상의 고단화 추세와 물론 듀얼 클러치의 적용, 그리고 CVT 같은 자동화 변속기가 차량에 대거 탑재되면서 점점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능동형 주행보조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도 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성능차나 스포츠카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수동 변속기마저 이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스바루 임프레자가 2020년형부터 수동 변속기를 아예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요. 토요타 GR 스프라 역시 수동 변속기를 아예 선택할 수 없게 빼버렸습니다.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개인용 차량의 수동 변속기 장착 비율은 3%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 라인업에서 가장 낮은 엔트리 트림에만 수동 변속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동 변속기를 선택하고 싶어도 옵션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5번째 소식은 중국 자동차 회사인 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리가 그룹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자동차 회사로 껑충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지리오토와 볼보 자동차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요. 이 두 회사를 소유한 지리홀딩스는 양사 이사회 최종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홀딩스는 이번 개편에 대해 각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또 이런 볼보의 기술을 빼먹고 흔히 말하는 먹튀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일부의 주장과 우려를 의식한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조직 개편이 완료될 경우 이 그룹에 있는 산하 8개 브랜드는 폭스바겐 그룹 같은 하나의 그룹으로 재편됩니다. 현재 지리 자동차에는 지리, 지오메트리, 로터스, 프로톤, 링크앤코, 런던 EV 컴퍼니 등이 소속해 있고요. 볼보 자동차에는 볼보와 폴스타가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작년 이 8개 브랜드의 총 판매량은 약 220만 대였는데요. 이는 벤츠가 속한 다임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임러가 작년에 260만 대를 팔았거든요. 지리는 참 무서운 회사입니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회사예요. 볼보를 인수한 데 이어 다임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임러와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파워트레인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다임러가 가지고 있던 소형차 브랜드죠. 스마트의 지분을 50대 59조의 합자 회사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6번째는 남자의 차, 허머가 만드는 전기차 소식입니다. 전기 픽업 트럭으로 부활하는 허머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3가지 모터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허머는 지난달에 1000마력을 내는 제로백이 무려 3초인 EV 픽업 트럭을 만들 것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2가지 모터 구성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리플 모터 등 총 3가지 버전이 나오는 거죠.
GM 마크 루스 사장은 최근에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람보르기니에 필적하는 가속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고객에게 다양한 성능 및 다양한 가격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 사장은 허머 EV의 플랫폼이 모듈형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차량 제조 원가를 절감하면서 다양한 파생 차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GM 소속의 브랜드인 캐딜락과 쉐보레도 에스컬레이드나 서버번의 전기차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허머 EV에 사용된 플랫폼이 공유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허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차는 미국 방위산업체 AM 제너럴이 생산했던 험비에서 만들어온 빠져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2년 GM이 민수용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생산했는데요. 2009년 파산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종됐다가 한 10년 만에 전기 픽업 트럭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허머는 오는 5월 20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7번째 소식은 쌍용차입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쌍용차 정상화에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쌍용차는 최근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13만 5,235대 수출 포함해서요. 이 수준에 그쳤는데요. 영업 손실이 무려 2,819억으로 340%나 늘었다고 합니다. 단기 순손실도 3,414억 원으로 452% 늘었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819억이나 되는 영업손실은 지난 2009년에 쌍용차가 기록한 2,950억 원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규모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차의 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코노믹스 등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쌍용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4,500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2천억 원은 쌍용차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마인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3월 말까지 자금이 이렇게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쌍용차가 올해부터 손실을 줄이고 내후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 말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지난 1월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쌍용차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은 마인드라가 한 2,300억 원 정도, 그리고 쌍용차 스스로의 자구 노력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산업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자금 투입뿐만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쌍용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 포드와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쌍용차를 해외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잘 돼서 예전에 멋진 쌍용차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도주의 화신인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의 이야기가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곤 회장은 이미 할리우드 에이전시와의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곤 탈출기 영화 프로젝트는 무려 마이클 오비츠가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계 최대의 연예 에이전시인 CAA의 창립자이자 전 윌트 디즈니 사장으로 톰 크루즈, 실베스타 스텔론, 케빈 코스트너, 스티븐 스필버그를 발굴한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외신들은 영화 제작을 통해 카를로스 곤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곤 회장의 보석금을 전량 몰수한 만큼 영화 수익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일본 정부가 몰수한 곤의 보석금은 우리 돈으로 약 160억 원입니다. 아직 오비츠 측은 이번 영화 소식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곤 전 회장 측도 이제 막 영화화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만큼 완성본을 우리가 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부 외신들은 이 영화가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곤 회장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유명한 분이기도 해요. 곤 회장의 일대기가 이미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출간됐으며 게임 유통 채널인 스팀에는 곤의 탈출기를 주제로 한 게임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세가 있습니다. 왜냐? 곤 회장은
어려움을 겪던 닛산을 살려내면서 일본에서 스타 CEO로 떠오른 그런 입지전적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최근 급여 축소 신고 등의 비리 혐의로 일본에서 구속되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난 뒤 레바논으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확 떨어졌는데요. 지금까지도 레바논에서 자신에 대한 탄압의 배후로 일본 정부와 닛산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의 한마디는 쌍용차 힘내라! 비록 내가 차는 안 샀지만 응원은 끝까지 할게! 입니다.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